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일입니다. 일본 항공 여객기하고요.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하네다와 활주로에서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왜 한 활주로에 두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진입했는지 가장 큰 의문점이죠. 이 사고는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 명백한 의사소통 부실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관제사 지시를 잘못 이해했거나 관제사가 조종사에게 잘못 지시했을 수도 있는 명백한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죠. 순간의 실수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고로 잘 여객기 탑승자 379명 조는 탈출을 했으나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6명 중에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두 항공기는 전소되었죠. 먼저 공항 활주로를 보면요. 4개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2개는 평행 활주로입니다. 그리고 해상에 건설된 활주로, 또 다른 활주로가 런웨이 34 레프트를 가로질러 건설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활주로는 런웨이 34 라이트입니다. 오른쪽이죠. 여객기는 착지를 했고 활주로에 고속으로 이동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점에 활주로로 해상보안청 비행기가 활주로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교신 내용에서 분석한 해상보안청 비행기 대기 지점 찰리 5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때 여객기 속도는요 대략 200km 정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상보안청 비행기가 여객기 앞바퀴 바로 뒤쪽 동체 아래죠. 여기에 충돌을 했고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객기 왼쪽 엔진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앞바퀴도 충돌로 부서지면서 기체가 불이 붙은 상황에서 활주로를 미끄러져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일본 국토교통성이 사고 직전에 관제사하고 조종사의 교신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7시 44분 56초입니다. 도쿄타워에서 얘기합니다. JAL 516 runway 34 right. Clear to land, wind 3108. 그렇죠. 관제사는 여객기에 착륙 허가를 하고 바람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교신이죠. 자, 그러자 JAL 516가 응답을 합니다. Clear to land, runway 34 right. JAL 516. 이거는 그대로 복창을 한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상호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창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기도 정상적인 교신입니다. 자, 볼까요? 45분 11초입니다. 이때 해상보안청 항공기 기장이 끼어듭니다. 이제 요청을 합니다. 타워, 호출하는 거죠. 타워, 줄리엣 알파 722 알파 찰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관제탑을 호출했죠. 여기서 C, 즉 찰리는 이 비행기가 위치한 유도로 위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자 바로 도쿄타워에서 응답을 합니다. 줄리엣 알파 722 알파 도쿄타워 Good evening 하고 넘버 1 text to hold point Charlie 5 라고 내렸습니다. 관제사가 응답을 했고 인사하면서 넘버 1으로 대기지점 찰리 5까지 활주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여기도 어떠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45분 19초입니다. 이때 해상보안청 기장이 응답을 합니다. Taxi to hold point Charlie 5 Juliet Alpha 722 Alpha 넘버 1 thank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대기지점 찰리 5까지 넘버 1으로 활주하겠습니다 라고 복창을 했습니다. 이 교신에서도 정상적으로 지시하고 복창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요, 해상보안청 비행기 조종사는 Taxi to hold point Charlie 5라고 관제사 지시를 복창하면서
활주로로 진입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이러한 사고 계율을 바탕으로요, 충돌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내용은 사고 계율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착륙을 했습니다. 충돌했죠. 그리고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 상태에서 거의 동체 착륙 상태에서 불이 붙은 상태에서 막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죠. 완전히 화염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그림 역시 충돌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공항 요도입니다. 자, 이 같은 항공기 이착륙이라든지 또는 활주로 진입은요, 아주 정상적인 상황으로 사고가 잘 나지 않지만 불행하게도요, 이 같은 유형의 사고는 아주 드물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관제사가 항공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관제 구절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Number 1 text holding position 라고 합니다. 즉 넘버 1, 넘버 2와 같이 유도로에서 이동하는 순서를 지정해 준다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잘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여러 대의 비행기가 공항에 접근하고 있을 때요, 착륙 순서를 지정해 주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유도로에서 특정 항공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자칫 이륙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고 사례처럼요. 물론 국가나 공항에 따라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이 사고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요, 조종사가 이륙 허가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표현인 넘버 1이라는 구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륙 허가를 제공하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륙 허가는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일반적으로 이륙 허가는요, 다음과 같이 3개의 상황으로 이루어집니다. Cleared for takeoff. 이것은 그냥 이륙하라는 거예요. 정지함 없이 바로 활주로에 진입해서 이륙하면 됩니다. Line up and wait. 여기서 line up, 그다음에 방점은 wait입니다. wait. 뭡니까 wait? 대기하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거기서 기다려라. 절대 이륙 활주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position hold, 어느 지점에 대기하는. 그 다음에 hold, short of runway, 뭐 여러가지 런웨이에 대기죠. 27 아니면 뭐 36와 같이 런웨이 근처 바로 앞에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Cleared for takeoff, line up and wait, position hold, 아니면 hold, short of runway.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유도로에서 활주로로 진입하는 지점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대기 지점 표지가 있습니다. 마킹. 즉 마킹이라는 것은 노면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죠, 바로. 이게 점선 2개, 실선 2선. 그럼 어디에서 대기해야 되냐? 대기는 항상 실선 측면에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처럼 실선 측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활주로에서 유도로로 이동할 때도 뭡니까? 비행기가 완전히 실선을 벗어납니다. 꼬리 어느 부분에도 거기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벗어난 걸로 봅니다.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도로 옆에도, 그죠? 유도로 옆에도요, 표지판. 우리가 이게 사인을 합니다. 사인. 마킹과 사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인판이에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자, cleared for takeoff.
이건 앞에서 설명했죠. 이것은 이륙 허가를 내려진 것으로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활주로에 진입해서 이륙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이 구조를 사용해서 이륙 허가가 내려집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죠. Whole short of runway 27. 여기는 지금 runway 27이니까 whole short of runway 27에서 대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지해야 돼. 이 그림처럼 그대로 정지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이 경우 지정된 유도로 지점이 사고에서는 찰리 5 지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활주로 옆에 반드시 정지해서 이륙 허가를 기다려야 된다. 어떤 설명 없이 계속 기다려야 한다면 무리하는 것도 조종사의 책임입니다. 어느 경우도 허가 없이 활주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관제탑 관제사와 지상 관제사, 즉 타워 컨트롤러하고 그라운드 컨트롤러가 분담해서 처리하고 있을 때는 이 지점이 바로 그라운드 컨트롤러 주파수에서 관제탑 주파수로 변경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반드시 여기서 요청을 해서 관제탑, 즉 타워 컨트롤러가 승인을 해야만이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 사례에서는 관제 교신 내용을 보면 관제탑에서 다 관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볼까요? Line up and wait.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구절은 활주로의 진입을 허용하는 겁니다. 활주로에 진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륙 허가를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활주로 진입해서 활주로 중앙선에 비행기를 딱 정렬시키고 정지, 대기하면 됩니다. 최종 접근 경로에 접근 중인 항공기가 있거나 지금 접근하고 있거나 바로 숏파이널이 있다는 거죠. 활주로를 횡단하는 다른 항공기라든지 차량 등이 있을 때 여기서 대기하라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곧 이륙 허가가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허가 없이 이륙 절차를 수행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하네요. Line up and wait입니다. 자, 이 같은 사고는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이 사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보자면, 첫째, 우리가 무선통신, 그 다음에 국제적 표준 언어가 있고요. 영어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용어가 있습니다. 무선통신을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이죠. 가능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언어, 용어, 그리고 구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공항과 같은 많은 항공이 활동하는 공항에서는요. 간단 명료하게 교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 무선통신은 조종사, 그 다음에 관제사 사이 의사소통을 위한 용어, 절차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항공기와 관제사 교신을 잘 청취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공항 관제권에 일단 진입한 후에는 또는 그 이전이라도요. 가능하다면 관제사와 다른 항공기 조종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신 내용을 잘 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는 위치에서 다른 항공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기동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고 사례에서도 항공기 조종사가 관제탑과 교신하기 직전 여객기에 착륙 허가가 내려졌다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여객기 위치를 식별했거나 의문이 있다면 관제탑에 문의한 후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죠. 자, 그 다음에 이륙하기 전에 최종 접근 경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기본이죠. 이륙 허가를 받은 조종사는 대부분 최종 접근 경로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어디를 보나요? 습관적으로 지상보다는 하늘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야간이었고 여객기가 착지했습니다. 고속 활주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활주로 등화 그리고 주변 등화가 조화되어서요. 착지한 여객기 착륙 등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가정입니다. 다음 이거 심리적입니다. 이거 우리가 인적 요소라고 하죠. 최근에 항공기 사고는요. 기계적 원인
그거보다는 인적 요소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항공당국이라서는 인적 요소에 의한 사고를 낮추기 위한 교육훈련, 관련 참고서 등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기 조종사는 상당한 비행 경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베테랑 조종사라는 것이죠. 이것은 적지 않은 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조로 출동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처럼 비행 착각을 하게 되는 원인을 항공당국은 물론이고 스스로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사고는 무선 통신에 의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위한 긴급 상황이라는 것이 조종사의 책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조종사의 책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